자,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대학들, 이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준비를 시켜야 될까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남이 어떻게 됐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한테 적합한 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큰 틀에서는 수시는 물론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먼저 판독이 돼야 되는 게 내신 성적이에요. 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쓸 수가 있고 어떤 대학을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비실기 대학 같은 경우에 같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게 비교과 활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1순위는 첫 번째 내 내신 값을 산출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실기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 친구의 실기 능력이 혹은 지금의 실기 능력 말고 앞으로 10월까지, 즉 수시 실기 시험이 있을 때까지의 내 실기 향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런 대학을 수시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하면 자칫 수시에 납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현재 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대학이 있는지를 판독을 하고 목표를 수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시 모집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정시 모집에서 현재 수도권 대학에서 내신을 보는 대학은 세종대 패션 디자인과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신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판독은 역시나 수능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 내가 여지까지 해왔던 실기 유형, 나는 기초 디자인을 했느냐, 기초 소양을 했느냐, 기초 디자인 중에서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도 되고 이걸 실기를 해왔으니까 그냥 지원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러면 합격이 가능한지를 판독을 해봐야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쟁률과 선호도.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얘기인데,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건 당연히 아니겠죠. 경쟁률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기를 잘하고 성적은 낮아, 이런 학생부터 시작해서 반대급부, 실기는 잘 못해, 성적만 높아, 이런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후자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자, 성적은 조금 낮은데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 나도 가고 싶은 학교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당연히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즉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을수록 입시에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내가 지원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실기력인지를 판독을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다 세 군을 모두 다 가고 싶은 학교로 쓸 수 있는 상황보다는 지금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건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할 건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보통은 지원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끝으로 이 실기 능력 자체는 언제 가장 판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냐면 원서 접수 직전에 판독을 해야지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가령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아이의 실기력을 보여주고 이 친구가 정시 때나 수시 때 합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 아이가 뭐 남은 기간 동안 실기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사실은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건 원서 접수 직전에 한 번은 더 점검을 하신다면 훨씬 더 예측이 좀 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학교들이 이제, 요즘은 좀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적 자체를 공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성적 공개를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성적 공개를 하는 학교 중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법한 학교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3개년치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숫자를 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모님들이 뭔가를 분석을 하거나 하시기에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단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
직전 연도의 성적만 가지고 올해를 판단하지 말으셔라. 3개년치는 적어도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보실 줄은 아셔야 돼요. 이게 내신 성적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지 환산점을 얘기하는 건지 수능에서는 이게 100분인지 등급인지 표준 점수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 훨씬 더 판독하기가 조금 좋아지십니다. 물론 이 판독을 학부모님들한테 당연히 뭐 이렇게 맡기진 않겠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라는 이제 거를 보여드리려고 누계치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데이터를 항상 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법한 것을 보여드리면 수능 중에서도 이제 표준 점수에 입학한 학교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서울대, 국민대,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 합산을 합니다. 비중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표준 점수는 해마다 시험마다 달라지거든요. 만점 표준 점수가 문제가 어려우면 만점 표준 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우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하고 바로 비교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작년에 표준 점수 이만큼이면 됐으니까 올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독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게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의 표준 점수하고 24년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물론 23년도 유사합니다만 굉장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해에 특별하게 조금 낮은 성적대 아이들이 홍대를 갔을까요? 그걸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프론티어 전형으로 2개 학과만 선발을 해요. 시각장애인하고 AI. 나머지는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학생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시 모집에 관심이 쏠리실 건데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성적하고 2024학년도하고 성적 노계치를 보시면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역시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과기대, 건국대인데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뭘 같이 발표를 하시냐면 다른 학교는 그렇지가 않은데 과기대는 수시 모집에서 1단계 최저 점수를 공개를 하십니다.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시죠. 나머지 대학들은 1단계 커트라인 자체는 공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표기해드린 건 1단계 커트라인은 아니고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건국대인데 건국대 23년도하고 아래줄 24년도하고 보시면 100분위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건대 영상 디자인과 100분위 62%또 같다는데 왜 저는 못 쓰게 합니까? 왜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는 건대 입학처에 확인을 했더니 수학을 포함한 100분위야. 그래서 이 정보가 그래서 그만큼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상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이제 숙명여대, 중앙대, 성신여대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쭉 제가 누계치 이제 정리하는 것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형별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 제한 조건, 즉 소위 말하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어떤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총 아까 이제 수시 모집에서 6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정시 모집 설명을 드렸듯이 각 전형별로 대표적인 학교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줄여서 한예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예종은 수시 정시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즉 수시 모집 6개도 포함을 안 시키고요. 정시 모집 가나다고라도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번외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무나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능 자체를 보지는 않습니다. 내신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주로 이제 보면서 판독을 하시는데 보통 이 학교는 굉장히 좀 실기시험 자체가 까탈스럽습니다. 보통 1단계에서도 실기시험이 있고 2단계에서도 실기시험이 있는데 2단계 실기시험을 보통 3일 동안 등교를 하면서 봐요. 실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발표도 시키시고 토론도 시키고 이런 식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서울대 상위권을 비롯한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겸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높은 내신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실기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따는 내신값이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이 친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내신이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내신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기대, 숙명여대 이제 순으로 보시면 내신 등급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학교 이제 과기대를 살펴보면 학교도 학교인데 과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제 공예계열, 금속, 도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더 낮아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각과 산업은 그거보다는 합격 가능한 성적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대략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 되냐면 실기시험을 보는 전형이긴 한데 1단계에서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은 적어도 3등급 중간 이상은 돼야지만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냐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큰 틀에서 두 개 캠퍼스가 역시 쪼개져 있죠. 서울에는 미대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범대 안에 미술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응용미술교육학과인데 여기도 미대처럼 실기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아마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작년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발표를 했던 전형 계획안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발표했던 올해 전형 계획안에는 수시 모집을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이제 실기 전형으로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이 제도가 바뀌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라는 입학처에 이제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아마 올해 또한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근데 이 똑같이 한양대이죠. 서울도 그렇고 에리카 캠퍼스도 그렇고 1단계에서 내신만 보지를 않아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내신하고 비교과 활동을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보편적인 경우는 2등급 중반대까지가 1단계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보편적인 내신값이고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때도 통과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국대인데요. 단국대가 그 전까지는 4등급을 훌쩍 넘어가는 거의 5등급에 가까운 학생들도 1단계 통과자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학교는 독특하게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과목별 비중을 따로 두지 않고 국어영사를 합산해서 이제 내신을 값을 산출하는데 여기만 국어 40%, 영어 50%, 사회 10%를 반영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내신값을 가장 잘 받는 과목이 일반적으로 사회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회 과목을 10%밖에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산출된 내신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1단계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하는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대학들 중에서 내신하고 실기 반영 비율별로 이제 쪼개놨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제 학교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변경 내용이 있는 학교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반영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4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노미네이트가 돼 있고 쭉쭉쭉 보시다 보면 실기 반영 비율이 역시나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하위권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사실 내신 성적이 그렇게까지 지배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9등급이다, 8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하고 명수가 똑같습니다.
1등급이 100명 중에 4명이라면 9등급도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 6등급 구간에 속해 있어요. 100명 중에서 4, 5, 6등급을 합산을 하면 54명,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내신값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 걱정 안 하고 이 학교를 이 전형으로 쓸 거면 오로지 실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신값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합산 점수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거 더 잘 받을 바에는 실기 점수 잘 받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격차가.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의 경쟁률이 보편적으로 40대에서 7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전형을 쓰게 된다는 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공부 더 해서 내신 성적 조금 더 올려 이거보다는 실기 조금 더 잘해서 실기 성적 올려 이게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대학이 있어요. 조금 학교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보다 내신이 조금 높네, 합격 가능한 내신이 좀 높네라고 하는 학교가 경희대랑 상명대, 천안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인기가 좀 많을 법하죠. 한데 경희대 합격 가능한 내신이 기존에 보통 4등급대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올려잡으라고 보통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 반영 비율이 10% 줄고 내신 반영 비율이 10%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내신 값을 합격 결과를 높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지방 학생들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이제 상위권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 학교에 관심이 없겠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 학교에도 관심이 꽤 많거든요. 근데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값이 과연 좋은 학생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내신값이 조금 괜찮다, 2등급 되는 아이들도 여기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격생 평균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상명대, 천안도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특별하게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이제 예를 들어서 수능이 특히 좋지 않아서 나는 수시로 가야겠어. 그렇다고 뭐 수시 내신값이 굉장히 높지 않아. 이렇다면 이 친구들은 그냥 상명대를 주목적 대학으로 공략을 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명대도 보편적으로 합격한 성적대가 4등급대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보면 5등급, 6등급도 합격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합격 평균이 조금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내신값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뭐 6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다? 이런 사례를 아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상위권 대학입니다.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내신값이 2등급 전후는 돼야 돼요. 물론 학과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학교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3등급대 전후, 뭐 3등급 중반, 뭐 4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이에요. 내신값은 그러합니다. 단 여기에서 내신값을 좀 동일하지 않게 보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나머지 학교들은 정성평가라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너 내신 1등급이니까 넌 환산 점수로 100점을 줄게 이런 대학은 없어요. 그냥 정성평가는 오로지 그냥 판독을 하세요. 너는 국어 내신은 좋은데 사회 내신은 좀 약하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냥 읽어보신다는 거죠. 한데 홍익대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산출합니다. 1등급은 100점 주고 2등급은 뭐 90 몇 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대학은 홍익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 과목을 다 본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전 과목을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정성평가에서는 이 학생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건 좀 못했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독을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도 2등급이 돼야 돼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단 무엇이 우수한 장점이라는 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장점을 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비교과 활동입니다.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을 판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걸 판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실 뿐더러 학원에 맡겨도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경험치가 있는 선생님이 이걸 판독을 하실 수가 있지, 이걸 한 번도 이 전형을 가지고 학생을 합격시켜보거나 지원시켜본 적이 없는 선생님은 이게 좋은 서류인지 나쁜 서류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정시는 더 간단합니다. 수시는 지금 이렇게 내신 성적이 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정시는 그냥 간략하게 일단은 학교를 구분 짓는 건 그냥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등급은 정시에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가지고 성적으로 치환해주는 학교는 수도권에서는 3, 6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백분위 혹은 표점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아이가 3등급인데 건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 3등급 안에도요, 백분위가 제일 높은 백분위는 3등급에서 제일 마지노선이 77%이기 때문에 2등급 바로 밑에 있는 88%부터 77%까지, 즉 11%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3등급은 아니겠죠. 어떤 학생은 좀 높은 3등급이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좀 낮은 3등급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등급보다 중요한 건 백분위와 표준점수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큰 맥락을 이해하실 때는 등급이 편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등급으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능 등급은 평균 2등급입니다. 학교를 정시 모집에서 구분 짓는 건 결국은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유형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명칭만 놓고 보시면 크게는 그냥 기초 소양 유형, 기초 디자인 유형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기초 소양 안에도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다르고 기초 디자인도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가름을 하시는 목적으로 쓰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나중에 구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고, 자, 기초 소양 유형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서 이제 독특하게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시험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디자인 대학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수시 모집만 선발하는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는 이제 시각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과로 나눠져 있는데, 시각 디자인과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반면에 산업 디자인과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대처럼 사물 제조합해서 새로운 사물을 디자인하게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초 소양이라고 봐야 돼요. 즉, 자, 우리 아이는 수시 모집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천대 산디과를 쓸 거야 라고 하면 기초 디자인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짜 드릴 겁니다. 자, 기초 디자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조건이 있거나 제시어가 있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그냥 열심히만 그리면 되는 유형도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기출문제가 있는 유형도 존재를 합니다. 문제를 이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라든지 학생이 이것 중에서 어떤 걸 더 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면 나의 아이는, 우리 학생은 어떠한 목표의 학교를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간략하게 크게 4개의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학생 개개인적으로 하는 상담들은 각 담임쌤들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아이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이거구나를 인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세세한 상담이 가능해지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효녀죠. 내신도 2등급 안에 들어오고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하고 수능도 실기도 다 잘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 잘하는 친구니까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는 서울대부터 한예종까지,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를 준비를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선생님, 저는 이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경희대가 캠퍼스가 예뻐서 경희대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확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상위권 학생들한테 유리점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앞서 보셨듯이, 맨 먼저 보셨듯이 경쟁률이 차이가 납니다. 경쟁률이 당연히 다른 학교보다 낮기 때문에 합격이 쉬워져요. 그러면 굳이 이 좋은 조건에서 이거보다 낮은 중하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물론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실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기를 혼용하기보다는 그냥 기초 소양 실기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 서류와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신이나 수능이 약 3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라면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을 이제 구분지어서 보시게 되면 쓸 수 있는 대학 중에 상위권 대학이 정시 모집에 훨씬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학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을 다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학은 정시 모집 위주로만, 어떤 대학은 수시 모집 위주로만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주로 정시 모집의 비중도를 두고 준비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이 친구들은 조금만 성적 올리면 앞전에 보셨던 케이스 1의 사례 학교들로 진입이 가능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보다 낮은 학교로 가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가장 힘든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상 상담할 때 가장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보다는 그래 너는 이거 하지 마.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초기 시기, 즉 3월 정도에는 다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이 가고 9월이 되면 해보니까 너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버리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3월 모의고사 14일 날 성적표 나왔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가채점을 기준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 컨설팅은 끝냈습니다만, 개별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 정도 학생들은 실기를 두 가지를 다 겸비하게 합니다.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을 다 하게 하고, 혹시나 있을 거를 대비해서 역시나 서류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면접까지를 고려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등급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이야. 이 친구들이 거의 어찌 보면은 수도권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이제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수도권에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주로 보시면 수시하고 정시 모집에 쓸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언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수시 합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차피 정시 모집 가봐야 비슷한 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면. 대신에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는 노선을 정해야죠. 수시 모집 위주로 준비를 할 거냐, 정시 모집 위주로 준비를 할 거냐. 단 어디가 좀 더 수월할까요? 정시 모집이 훨씬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경쟁률 편차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러면 수시 모집에 할애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아직은 실기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정시 쪽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을 보통은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대 학생들은 기초 소양 실기라는 건 굳이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대학 단일 과목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이거보다 성적이 더 낮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학교들이 좀 있죠. 수도권 안에서 볼 수 있는 학교들. 보통 이제 서울권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대학, 대표적인 학교, 여대에서는 덕성여대. 물론 수시 모집까지 포함하면 서울여대를 마지막 보루라고 보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여대는 수시 모집에서 아까 보셨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실기 100,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학생 기준으로 제일 높게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 덕성여대는 정시 모집에서 역시나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서울권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대를 제외하고 본다면 서울권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서경대, 삼육대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지방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시, 정시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은 수시입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학생들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이미 성적 관리가 이제 좀 늦었다.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수시의 비중을 더 높여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개략적인 기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보통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컨설팅은 단순히 그냥 이 학교 갈 수 있네 없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목표가 예를 들어 건대다. 그러면 건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학생의 객관적인 뭐 실기력,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뭘 준비하느냐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봤네?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못했네? 이렇게 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데?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를 가채점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유는 성적표 지금 이제 얼마 만에 받으신 거냐면 3주 만에 받으신 거거든요. 정시 모집이 됐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보통 12월 초에 나와요. 그리고 실기시험장을 1월 초에 들어갑니다. 즉 성적표 나오고 학교 결정해서 준비를 시작하면 한 달밖에 준비를 못 해요. 그러면 3주가 날아가게 되죠. 그 3주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가채점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라. 가채점을 실수를 하게 되면 엉뚱한 학교를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저희가 상시에 이제 평상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실기는 구간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 기간에는 기본 개념 수업을 해야 되고, 이 기간에는 실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은 이제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해서 주로 시험이 10월 정도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지금 이제 구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1월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약 한 20일 사이에 가나다곤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